예, 통일연구원에 근무하는 송규입니다. 통일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통일부와 같이 일을 하지만 직제상으로는 총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지만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통일연구원과 관계해서 저희 개인적인 소견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조혜갑 이사장님, 또 존경하는 우리 전영원 교수님, 또 이영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90분 동안 평소에 듣지 못했던 저만의 통일에 관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 선생님께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겠지만 아마 오늘 정말 강의 잘 들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아마 생각하실 정도로 제 나름대로 그렇지만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독일에서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저처럼 독일 통일을 연구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독일에 가게 된 동기는 오늘 90분 다니니까 서서히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책 속에서 한 장에 빛바랜 사진, 이 사진 흑백 일제시대 때 찍은 이 하이델베르크의 네카강 하이델베르크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 독일에 가기로 환상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부 계속하면서까지 뭐 독일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경제학을 했지만 독일 어학을 또 많이 배웠고 대학원 다닐 때 게테 문학을 갔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처음 가서 뮌헨대학교 86년에서 89년 초까지 뮌헨대학을 다녔고 또 89년 초부터 92년까지 만 6년을 있을 때 3년을 뮌헨과 베를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는 베를린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 86년 가고 나서 가자마자 뮌헨에서 대학 다니면서 처음 가자마자 여기가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은 그 자리 사진을 여기서 찍고 또 1년 된 결혼해서 집사람에서 찍고 1년 된 큰 놈이 태어나서 찍고 또 귀국해서 94년에는 또 둘째가 태어나서 4명이 찍고 저는 뭐 독일 1년에 뭐 몇 차례 갑니다 하면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수십 장이 됩니다. 또 지금 둘째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다니고 있고 큰 놈은 베를린 대학교 다녔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하이델베르크 저 클럽의 멤버 회원입니다만 하이델베르크 시 책에 저희 가족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저희 집안에 또 저희 인생의 큰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9년 초에 여러분 독일은 대학교 간에 우열의 차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가 좋다 나쁘다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교에 어떤 교수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대학교 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뮌헨 대학교도 아주 좋은 대학교인데 89년 초에 이제 베를린을 옮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를린 자유대학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의 최대의 정치학과입니다. 지금은 조금 줄어 한 4만 5천 명 되지만 그 당시에 분단 시기에는 통일된 제가 공부할 시기에는 한 학생 수가 대학교 6만 5천에 정치학과의 학생 수만 4,500명입니다. 교수가 200명 정도. 전 세계 모든 좋은 교수 다 오는 거죠. 그래서 뮌헨 대학교도 좋은 대학이지만 제가 그 베를린 자유대 옮겼고 사실 제가 처음부터 베를린 자유대 가고 싶었는데 제 부모님께서 베를린을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동백리 사건 등등 해서 그게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근데 이제 뮌헨 대학 다니다가 저는 아무래도 옮겼습니다. 옮겨 89년 초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운명의 날인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도서관에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있는데 친구들이 야 웅성거리면서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에 무슨 일 났다 쫓아가서 제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갔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이틀 뒤에 제가 가서 가족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워낙 이틀 동안 야단을 쳐가지고 제가 가니까 이게 베를린 장벽에 동독 인민군들이 이제 못 올라오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뭐 학위 논문이 정치 이론 썼기 때문에 통일 문제와 전혀 관계 없었지만 이 체험 하나 때문에 저는 통일에 관해서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언어도 그렇지만 굉장히 언어도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사고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 3년 있었던 뮌헨은 바이에른 독일 남부 지역의 중심 지역이고 베를린은 프로이센 독일 북부 지역의 중심 지역입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남부의 뮌헨과 독일, 북부의 베를린은 우리나라의 영호남입니다. 뭐 어느 곳이 영남이고 어느 곳이 호남 말할 수 없지만 그만큼 성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사고도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공부할 때에 뮌헨의 친구든 독일의 베를린의 친구든 너희들 통일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100%가 반대했습니다. 통일을 왜 하냐? 동독 사회주의 잘해라. 괜히 통일해가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것이 그 당시에 제가 만났던 독일 청소년 대학생들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날 본 것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란 감성을 느꼈습니다. 민족은 역시 하나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 저는 통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이때까지 94 귀국해서 이때까지 통일연구원이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 됩니다. 저는 사실 남북관계 개선이 안 되고 통일 문제가 아주 많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자신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통일 문제를 전업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각오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 일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은 서독에 의해서 흡수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26년, 27년 그렇게 대부분이 많이 했습니다. 독일 통일 사례는 우리의 모범이 아니다. 독일은 우리와 다르고 독일은 통일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어려움을 겪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 정치적 독일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독일 통일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독일 통일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을 치면 제 수많은 글들이 다 나올 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초질간 독일 통일은 유일한 성공 사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방법의 길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사회주의 사회 통일이 아니고 주체사상의 통일이 아니고 헌법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주의, freedom and democracy,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만약 여러분들 정말로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독일 사례밖에 없습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들이 현실화시킨 겁니다. 독일 통일의 주 동력은 동독 주민입니다. 서독은 통일 준비를 했습니다. 1972년부터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어떻든 간에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의 진보에서 보수를 바뀌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독은 국력을 성장시키면서 동독의 도민들에게 서독 체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독 주민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인민주의라는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40년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굴종과 예속을 당했다. 우리가 비판했던 자본주의 저 서독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있음을 깨달았고 그들 스스로 사물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무엇이 좋고 나쁨을 아는 거하고 인지하는 거하고 그 좋은 것과 옳은 것을 스스로 가지기 위해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떨쳐 일어난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 체제가 더 민주적이고 자유가 있고 인권과 복지가 있다는 눈과 귀를 뜨게 한 것은 서독 정부, 서독 국민들의 공헌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으로 떨쳐 움직인 동독 주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그 무너뜨릴 때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Wir sind das Volk. We are the people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인민이다. 이 정관사 더는 좀 강조법으로 우리가 인민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the people, das Volk. 우리가 바로 그 인민이야. 좀 쌍소리 좀 쓴다 이런 겁니다. 동독 정부에 대해서 야 이놈들아 바로 우리가 그 국민이야. 너희들이 이때까지 40년 동안 국민이 주인을 했지만 우리는 아니었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었어. 이제 바로 우리가 바로 그 국민이고 바로 우리가 주인이야. 라고 그들이 데모를 하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서독의 체제와 비교하면서 이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목소리를 치면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은 그 11개월 뒤인 1990년 10월 3일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통일은 10월 3일이지만 저는 더 중요한 독일 민족의 통일은 그 7개월 진 1990년 3월 18일 이미 독일 통일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성 4개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전성 4개국이 국제법에 의해서 독일의 분단의 관리, 분단의 해소에 관한 법적인 권리를 가졌던 그 전성 4개국 어느 국가가 독일의 통일을 원했습니까? 우리와 달리 중부 여러분 산도 없습니다. 평야지대에 그 중부에 위치한 메이드 인 저머니 서독 자치마다 막강 경제를 누리는 그 서독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서 유럽 전체로 뻗어나가는 그 상황은 전성 4개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가 생각하기 싫은 환영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동독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벌어진 90년 3월 18일 전 세계가 동독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정 가운데 동독 건국 40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계적인 선거가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투표로 보여주었습니다. 분단 40년 동안 독일의 분단에 관해서 법적인 권리를 가졌던 전성사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는 40년 동안 이렇게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 독일은 통일을 언젠간 해야지. 첫째, 독일은 통일되어야지. 두 번째, 그리고 그 방법은 독일 민족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민족 자율권 행사해야지. 셋째,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정치적 현안은 아니야. Not current issue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단적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서독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소련은 동독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은 통일돼야 해. 그리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지만 정치적 현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확고한 동서독의 분단을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립 서비스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민족 자결권의 행사입니다. 지난 세기 초기에 우리는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유럽의 열강대로 적용되는 민족 자율권을 우리에도 해당되는가 싶어서 3.1 운동했다. 우리는 그냥 많은 피를 흘렸지만 여하튼 지난 세기부터 금세기까지 지금까지도 국제관계에서 최고의 관습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족 자율권입니다. 민족의 장면은 그 민족이 결정한다. 바로 이 3월 18일 날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실시된 자유로운 총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의 다수는 우리는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원한다고 평화롭게 투표로서 민족 자율권을 행사합니다. 바로 이 날이 저는 독일 민족이 통일된 날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독일 통일이 이날 결정되었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평화롭게 통일을 원한다고 했을 때 지난 40년 동안 립서비스했던 전성 4개국은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할 논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시작된 소위 말해 동서독과 전성 4개국 간에 이루어진 2+4 협상. 9월 12일 날 마감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월부터 시작된 전성 4개국과 동서독 간의 통일에 관련 협상의 그 협정 최종 결정문을 보면 독일 통일 논의가 아닙니다. 이미 통일은 3월 18일 기정사실화하고
통일된 독일의 영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군사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ABC 무기를 가질까 말 것인지, 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 통일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자유와 민주, 임금과 복지를 지향하는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베린 장벽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민족 자율권의 행사를 통해 전세에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반대할 명분을 근본적으로 잃어버려 하면서 평화적으로 이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서독 간의 관계, 독일과 한반도의 관계의 차이점은 스님들과 제가 분단의 역사도 다르고 지난 분단 기간의 역사는 또 더 다르고요. 민족적인 문화의 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통일을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통일을 우리는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력 통일을 원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통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를 지금도 비할 것 없이 북한보다 앞선 사회이지만 더욱더 자유롭고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복지가 있고 인권이 있는 국가로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사회를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통일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평화적으로 움직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의 근본적인 동력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전성 4개국과 우리의 주변 4국과 어떠한 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 민족 자율권 행사에 의해서 유일시 하든 아니든 간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평화적인 표현을 투표를 해서 민족 자율권을 보여준다면 어느 국가도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보십시다. 과연 어느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만 6.25 전쟁으로 깨어진 갈등과 분쟁은 점철된 이 남북한의 관계사가 통일이 되어야만 평화가 회복되는 길이죠.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만 깨어진 평화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과연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일본에게, 미국에게 평화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는 평화의 파괴일까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들이 노력해서 정말 우리 기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야, 반도가 아니잖아. 남한 이 섬 아닌 섬에 자원도 없고 시장도 없고 그런 노력해가지고 이 지금 대한민국이 수출 10대 경제 강국 역사상 어느 국가도 어느 민족과 국가도 하지 못했던 짧은 기간 내에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적으로 성장 국가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인구 8천만에 육박하는 규모의 경제를 하고 북한의 토지, 노동력, 자원 만주리까지 이르는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반도 교통로까지 확보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골드만삭스가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그들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한반도가 통일돼서 정말로 성공한다면 통일된 독일을 능가하는 G7 국가로 성장하리라는 것을 예측한 보고서를 낸 것이 아마 근거 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과 같이
친하게 지낼지, 중국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지, 어떻든 간에 그런 강력한 통일 항구의 등장을 원하는 국가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투 코리아가 그들에게는 평화가 아닐까요? 남북한이 경쟁적으로 자국을 좀 더 잘 봐달라고 눈치를 보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한 분은 남한 손, 한 분은 북한 손 들어주고 적당하게 큰 전쟁 안 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기도 팔아먹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평화가 아닐까요? 큰 전쟁만 안 일어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네 등분해서 미일 중로 나눠먹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이야기 있고 북한의 유사사태가 벌어졌을 때 청천강으로 나눠먹자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함께 갈 것이라고 그들이 민족 자율권 행사한다면 어느 국가가 우리 한반도의 통일에 간섭할 명분을 가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통일된 그 과정에 우리가 노력해서 북한 지역의 그러한 자유로운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선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다수가 우리와 함께 갈 것이라는 믿음, 자신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가 앞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는 우리가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인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면 첫째, 우리는 통일 준비를 하고 통일의 실현은 북한 주민들이 한다. 두 번째, 그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더욱더 강력한 더 선진국가라 만든 것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보고 듣고 늦게 깨달이는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든 간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지만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실천시키기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 의한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는 북한 주민들의 민족 자격의 표출과 더불어서 어떻든 간에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한번 보십시오. 1970년 초에 1870년대 초에 비스마르크에 한 그 통일전쟁,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에 의한 유혈. 정말 독일 민족의 독일 문제라는 게 저먼 캐스천이지만 독일 이웃 국가의 독일 문제는 저먼 프라블럼이었어요. 프라블럼. 오죽했으면 한번 이렇게 독일을 갖다가 전성 4개국인 미일 중로가 이렇게 갈기가 찢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동독 땅에 있는 베를린도 갈기가 찢어가지고 다시는 독일 땅에 파시즘이 군국주의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찢어놨습니다. 독일의 분단은 단순한 독일의 분단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전성강대 미국과 소련은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한번도 다시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졌고요. 원래 유고슬라비아는 원래 6개 국가를 나눠진데 그것도 한편 뭉쳐가지고 그냥 소련 밑으로. 체코슬라바키아도 원래 두 가지 국가인데 뭉쳐가 소련 영향권을 주고. 원래 또 독일은 이만한 땅이 있었는데 이쪽 부분은 폴란드의 동부 지역을 소련이 먹는 대신 그 독일의 동부 지역을 폴란드가 먹는. 여하튼 유럽의 새로운 지도가 그 중심에 독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분단 시기부터 통일되는 그날까지 통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에 분단이 되었는데 만약에 통일하겠다는 이야기는 전성 4개국이 국제법적으로 세우는 그 법적 제약 조치를 못 받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 독일은 통일 정책이 없었습니다. 서독은 통일 정책을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정책이 있었죠. 여하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끄어놓은 전 세계 새로운 지도의 중심에
독일이 위치했기 때문에 독일의 영토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지도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모든 그 전성사역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독은 잿더미 위에 국가도 없었고요. 신탁 통치했기 때문에 군대도 없었고 나라는 분단되었고 영토는 많이 축소되었고 완전 니히트 정말 잿더미에서 국가도 만들어야 되고 군대도 만들어야 되고 경제도 건설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 국가 전략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통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통일은 미국과 소련이 분단시킨 한,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의 지도를 재편한 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싸우는 한 독일의 통일은 영원히 없다. 어떻든 간에 독일 서독은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화해 협력하는 그런 유럽의 통합의 분위기,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력하는 그 속에서만 독일의 통일이 가능하다. 독일 통일은 유럽 통합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과 소련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국가 전략을 택해야 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의 김구 주석께서 남북 합작 통일을 추진한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남한이라도 먼저 국가를 건설하자. 여하튼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독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협력하고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 통합은 유럽 통합 쪽에서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지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분단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 냉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서독은 과감하게 친서방 정책, 서방 통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단 미국과 소련이 싸우는 이 국제관계 냉전은 서독이 변경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레알 폴리틱, 국가 이익이 무엇이냐. 우선 서독이라도 건국하자. 그리고 군사를 갖추고 경제력을 회복하자. 콘라드 아데나우어 대통령은 과감하게 친서방 친미 정책을 서방 통합만을 추진했습니다. 모든 동독과의 관계는 단절했습니다. 소련과의 외교 관계의 모든 동독과의 동구사회주의과의 관계는 단절하는 서방 정책, 웨스트 인테그라시온스 폴리틱, 서방 통합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1949년에 국가를 건국했고 서방 통합에 확실히 미국에게 서방 국가들에게 확실한 로얄티를 보였기 때문에 마샬 플랜은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라인강 기적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고 국가가 국가답기 위해서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국가도 미국조차도 서독이 재무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웃고 싶은데 누가 간지러주는 것처럼 저 멀리 한반도에 전쟁이 뻥 터졌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 국민을 또 미국 대통령의 서방 국가들을 아데나 수상한 국민들을 설득시켰으면 봐라. 소련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가 아니다. 소련이 노리는 결국 유럽이다. 유럽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한때는 적이었지만 저 정예화된 과거의 군사적 정통이 잘 훈련된 서독의 병력과 인력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설득시켜서 1955년 서독은 군을 재건하고 나토의 일원국이 됐던 겁니다. 미소가 쟁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든 간에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동서방이 화해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됐지만 현실적 닥친 냉전의 시기에 아데나우 보수당의 아데나우 수상은 철저한 서방 통합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건국시키고 경제력을 회복하고 군사력을 갖췄습니다. 그 와중에 여기다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빌리 브란트 이 빌리 브란트는 1957년부터 63년부터 63년부터 63년까지
서베를린 시장이었습니다. 동독의 중심에 있는 베를린이 분단 서베를린의 시장으로서 57년부터 63년까지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했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그의 재임 중인 61년에 소위 말하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서방 통합을 통해서 동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국가를 건국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군사를 재건한 이점은 있지만 점점 깊어지는 냉전 상황 속에서 동독과의 민족과의 단절성은 깊어지고 이질성은 높아지고 그 와중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목단 서베를린 시장 빌리 브란트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65년에 외교부 장관, 69년에 총리가 되면서 자기가 평소 꿈꾸었던 소위 말하는 동독과 동국과의 관계 개선 노예 오스트폴리틱 신동방 정책을 펼치고 싶었는데 그 전제는 냉전이 지속되는 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서독이 운이 좋았던 그 당시에 69년부터 닉슨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월남전이 깊어지면서 닉슨 행정부가 소위 말하는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장 완화, 대땅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땅도는 뭐냐면은 미국과 소련이 2차 대결전 후에 세계를 반분했어요. 서로 영토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끼리 우두머리 싸우지 않고 서로의 세력권을 넓히기 위해서 저 밑에 제3세계 무기하고 돈대조가 서로 싸우고 세력권을 넓히게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하는 냉전입니다. 저끼리 싸우면 열전이니까 미국과 소련은 싸우지 않고 서로의 세력권 조언을 넓히기 위해서 싸운 것이 냉전입니다. 그게 한반도고 월남이고 남아메리카고 아프리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국내적으로 전쟁에 대한 반발도 심하고 이데올로기는 대립도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닉슨 독트린이 나오고 닉슨 행정의 신경제 정책이 69년, 71년, 73년 나온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이 그래 우리가 그어놨던 새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어놨 세계의 지도 우리 서로 인정하자. 서로 내 세력권 너에게 침범 안 할게. 니 내 거 인정해도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필요한 부분은 자본, 기술 이런 부분 협력하자. 그게 대땅들이거든요. 그 대땅들을 출발시킨 겁니다. 하지만 빌리 브란트는 냉정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쾌재 물렸죠. 이제야말로 이때까지 대립했던 동독과 동구 사회 국가와 관계를 개선할 찬스가 생겼다. 그러나 안면 딱 표정 관리하면서 미국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 이때까지 냉전하다 긴장 완화하겠다고요? 이때까지 싸우다 악수하겠다. 그럼 하세요. 하지만 미국 형님, 소련은 어떻게 미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인한다고 소련이 긴장 완화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미국이 물었습니다. 그럼 서독 아우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독이 또 이야기했어요. 형님, 미국 형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대땅도의 전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동독 내에 있는 베를린을 반분한 서베를린과 서독과의 항구적인 자유통행이 보장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분단하고 난 뒤에 48년, 49년 1년 동안 소련과 동독이 그 서베를린까지 다 먹으려고 소위 말하는 베를린 브로케이드, 베를린 봉쇄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48년, 49년까지 동독과 소련은 서베를린 존재가 눈에 가시잖아요. 동독 중심에 있는 미국의 영토인, 또 서방의 영토인 서베를린이 눈에 가십니다. 그것을 다 먹기 위해 가지고 서독에서 서베를린 모든 철도, 도로를 다 폐쇄하는 바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1년 동안 200만 원 육박한 서베를린 시민들이 먹고 살 모든 물자를 공수했잖아요. 석탄까지 엄청난 양이. 비행기가 그냥 한 대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베를린 가면 그 연합군 박물 가면 나오지만 비행기가 5중으로 날아옵니다. 5분마다 한 대씩 내립니다. 5중으로 비행기가 날아와서 물건 내리면서 서베를린 사람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형님, 만약에 대땅들 한다면 당신과 소련까지 합의한 거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소련이 동독이 설득해가지고 소련이 이 서베를린과 서독과 서베를린과의 통행을 계속 보장해 준다면 그렇다면 그때 대땅들을 하려는 소련의 의지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서독이 미국을 설득시키고 미국은 소련을 설득시키고 소련이 그것을 받아서 싫다는 동독을 설득시켜서 1971년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통행 조약이 체결됩니다.
서독과 서베를린은 특수한 관계에 사실상 말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서베를린이 서독 땅임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독과 동구 사회주의와 뭔가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그 빌리 브란트는 그게 덧붙여서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 소련의 지원하에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1975년 긴장 완화가 점점 더 깊어진 그 와중에 전 세계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국제 레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이고 하나는 유럽 안보 협력 회의입니다. CSC 1975년 헬싱키 최종 의정서 합정되는 건데요. 지금은 OSCE 95년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육자회담 지금은 파행적으로 있지만 저는 육자회담, 사자회담 간에 관계 간의 협상은 저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게 유럽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1955년에 소련 외상 몰로토프가 처음으로 제안합니다. 모든 유럽 문제는 유럽 국가들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사실 그 의도는 미국은 나가라 이런 이야기 되지만 여하튼 1955년에 소련이 유럽의 모든 문제를 의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20년 동안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1975년에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됩니다. 회의, 기구가 아니고요. 회의라는 것이 육자회담과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만 되면 다음 회의가 있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회의가 없는 겁니다. 20년이 걸려서 유럽의 모든 국가 35개국, 물론 거기 대서양 넘어서 있는 캐나다, 미국도 가담했지만 어떻든 간에 그게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든 우든 모든 국가 참여해서 유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1975년에 체결되고 또 20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탈냉전 지나서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사무국을 갖춘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40년에 걸쳐서 역사성을 가진 것이 유럽 안보 협력 기구입니다. 향후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도 그렇게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가 개별 국가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협력의 동의는 있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간에 그 1975년 유럽 안보 협력 회의를 추동해내는데 서독이 미국과 소련을 중재해 나가면서 유럽 안보 협력 회의를 긴장 완화 시기에 출범시키면서 동독과 서독은 동서 관계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 협력 회의란 그 기구를 통해서 다자적 차원에서도 관계를 개선한 바탕을 삼아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을 단순하게 동구국가, 동독과 소련과의 동구 사회 관계 개선 정치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깔려 있었습니다. 철저한 서방 통합을 통해서 서독은 이제 메이드 인 저머니, 라인강 기적을 통해서 경제력을 부상시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럽들에게 왼쪽, 서쪽에 한 발만 서 있었을 따름이죠. 그 중부 유럽에 있는 그 지정학적인 이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지만 이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메이드 인 저머니 서독의 모든 물품을 전 유럽에 팔아먹을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거대한 시장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신동방 정책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동방 정책을 추진할 때 평가했을 때 서독의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냉전 시기에 서독은 국가를 건설하고 군사를 재건하고 경제를 건설해서 왼쪽 발로 딛고 서 있었다면 이제 동독과 소련과의 관계에서 개선을 통해서 신동방 정책에 의해서 서독은 이제 두 발로 유럽 대륙을 달릴 수 있는 작업을 마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제관계의 변화성 속에서 서독은 미국을 소련을 잘 활용해서 이제 그들의 지지하에서 그들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폴란드 관계 개선, 동독과 관계 개선하면서 정치적으로 서독이 얼마나 자유롭고 민주국가를 보여준 동시에 거대한 동구의 거대한 시장을 활용하면 더욱더 서독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잡았다는 것이 신동방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1979년 이제 대담들 하다가 힘을 먼저 비축했던 소련이 먼저 문제를 터뜨렸습니다. 79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시작한 것이죠. 세력군을 새롭게 바꾸려고 소련이 변화를 시도했고 그에 동시에 또 소련은 SS-20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동독에 배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빌리 브란트는
자기 비서실장이 간첩으로 박해져가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서 독일에서 또 존경받는 헬무트 슈미트 좌파 진보 진영의 수상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이 그 소련에 대응해서 다시 냉전 체제로 가기를 원하고 소련의 SS-20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반입에 대응해서 이미 포화될 대로 포화된 서독에 또 다른 퍼싱2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할 그 와중에 헬무트 슈미트하고 미국 정부는 조금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헬무트 슈미트는 그렇게 생각했죠. 긴장 완화해가지고 이때까지 서독은 동독과 동구가 다 잘 나가는데 미국과 소련 대립하면 다시 원위치 총 때문에 다시 서방의 최전방 기지 역할을 하라는 그 종용을 헬무트 슈미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려 하는 순간 이미 시간 늦어버리고 여하튼 헬무트 슈미트는 식을 하고 1984년에 보수 정당의 헬무트 콜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서독은 서방 친서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냉전 긴장과 신냉전 시기에 서독은 다시 한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서방 정책에 몰두하면서 하지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형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안 했습니다. 전 세계 차원에서는 내가 당신들 따르겠지만 그 어렵게 마련한 우리 유럽에서의 만큼은 특히 CSC 유럽 안보 협력의 그 틀만큼은 우리가 동독과 동구 사회주의와 간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은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균형 외교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점은 서방으로 갔지만 어떻든 간에 동독과 동구 사회주의와의 관계를 끈을 놓지 않으려는 그 노력은 미국에 의해서 결실을 받지만 그것이 실현된 배경은 그만큼 서독과 미국 간의 돈독한 동맹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친냉전의 길을 갔지만 서독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게 동독에 간접적이나마 접근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초대의 보수정 콘라드 아데나우 시기입니다. 여기가 진보 정적인 빌리 브란트가 헬무트 슈미트의 시기입니다. 여기가 보수정 콜 정부의 시기입니다. 동서독 간의 상품 경제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보수의 출발해가 진보로 갔다 보수로 가지만 여러분 동서독 간의 거래는요 진보 정당이 아니라 보수 정부 시기에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든 간에 민족적인 이질을 극복하고 서로를 관계를 개선하는 서독의 노력은 정파적 정당적 관계없이 끊임없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관계를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협상을 해서 동독의 정치적 양보를 끌어내어서 교류협력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하기 위한 협정은 진보 정당보다 보수 정당 시기에 더 많이 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독이 더 자유롭고 민주주의 국가를, 인권이 있고 복지인 국가를 만들어내는과 동시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동독 정권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되었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가 우리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 체제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방법은 교류협력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지금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류협력은 해야 됩니다. 다만 서독은 그 교류협력의 내용이 우리가 달랐습니다. 서독은 동독과 교류협력하면서 그게 상품의 거래든 아니면 인도적 지원이든 모든 거래에 있어서 현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핵무기 개발했지만 그 당시에 미국과 서독이 우려한 것은 동독이 화학무기를 개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동서독 간 거래, 동독 주민들이 감옥소에 있는 깜방에 갇혀서
옳은 말을 하다 깜방이 갇혀있는 동독 주민들 서독으로 데려오는 정치범 석방 거래를 하든 교회가 인도적 지원을 하든 거래를 하는 모든 거래에서 현금은 최대한 주지 않았습니다. 청산결제 서로 대접 행사해가지고 그냥 끝내든지 아니면 현물을 줬습니다. 어차피 동독이 해외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는 물건 리스트를 보여 서로 물건 리스트를 보면서 서로 선정해서 물품을 줬습니다. 비록 동독이 그 현물을 받아서 받자마자 국제시장에 팔아서 현금화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현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차관을 줬을 때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하고 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류협력은 지속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받는 우리 헬무트 슈미트 수상님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2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수상각하, 마지막으로 좋은 덕담 하나 해주십시오. 2006년 10월 상황입니다. 그분이 그때 저한테 제 저서에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상대가 잡든 말든 손은 항상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 교류협력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10분 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지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간에 서독은 우리와 다른 교류협력을 우리 햇볕정책을 생각해보시 햇볕정책 교류협력 했지요. 해야 됩니다. 교류협력 자체가 우리 국가 성장을 위한 길입니다.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이 아니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토지, 노동력, 자원, 시장 확보하는 것이 교류협력의 관건이고 그건 국가 성장의 길입니다. 또 교류협력의 과정 자체가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보시면 통일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류협력의 방법은 우리가 서독으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첫째, 이벤트가 아닙니다. 협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 제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첨가할 것은 교류협력도 가능하면 북한 주민들 더 많이, 더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전개하는 것이 통일에 부합하는 우리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류협력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서독으로부터 배울 바가 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한국이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민주화의 진행을 더욱 재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통일의 유인력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되며 이것을 북한 주민이 깨달을 때 그들은 동력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의 힘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줘야 하며 한국은 그들의 지향점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1994년 제가 귀국해서 처음으로 학자로서 발표한 프레스센터에 제가 발표한 글입니다. 북한 주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평화적 통일이 나의 신념이고 귀국 후 학자로 처음으로 발표한 위 글 속에 담은 소신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10분 마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 사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든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가기 위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뜨는 그런 접근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류협력이고 그 교류협력은 단순하게 그들의 눈과 귀를 떠줄 뿐만 아니라 그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토지, 노동력, 자원, 시장, 교통로를 확보하는 국가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좌우의 정부에 거치면서 과연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두는 정책을 펼쳤는지 아니면 분단관리에 치중한 통일 정책을 대북 정책을 펼쳤는지를 한번 겸허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교류협력의 내용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옳은 방법을 택했는가 아니면 또 교류협력 그 자체를 통일을 지향하는 교류협력을 했는지 아니면 분단관리를 했는 것인지 과연 지금 이 세상에 북한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도발하고 핵무기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만 한다면 그 제재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에게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중한 국제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함과 동시에 우리는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핵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가 아니잖아요. 북한의 군사들 도발을 막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변 국가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 군사적 도발에만 이해관계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통일이라는 우리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과연 제재만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해관계인지 제재를 할 때 확실하게 조짐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변화, 통일을 지향하는 교류 협력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국가 이해가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인천 강의